지난 이야기. 이제 반격을 할 기회가 왔다. 이 말 뜻은 어떻게 보면 독일에게도 위기가 왔다. 이 반격이 제대로 먹힐 기회가 옵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캐나다 헬리팩스로 가는 OB293 수송선단의 얘기입니다. 네. 이때 유보트들은 5척의 잠수함으로 이 선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5척에는 스캐퍼플로의 영웅 귄터 프린도 있었고요. U-47. 네, 그다음에 독일군 최고의 유보트 에이스 오터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U-99였나요? 그 중간으로 네. 가가지고 U-99. 네.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영국군 구축함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전에 없이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잠수함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핑 소리가 들립니다. U-47에 있던 승무원 44명을 포함해서 전원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유보트 시대는 그냥 이걸로 끝이 나. 끝은 아니죠. 끝은 근데 아니에요. 아무튼 와, 유보트 끝났어요? 입장에서 보면 에이스 셋이 죽은 건 정말 충격이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주도권이 영국군한테 넘어오고요.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미국하고 독일이 대서양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다. 미국과 독일의 본격 대결 대서양 전투 그 첫 번째 이야기. 네, 독일 해군의 자존심이자 연합군에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던 유보트. 이 완벽한 훈련의 치밀한 전술로 유보트 존재감이 제대로 발휘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 유보트의 아버지 데니츠의 리더십이 한 몫을 하죠. 데니츠의 리더십은 극단적인 장점. 근데 세상에 그래. 너무 뛰어나면 그만큼 확실한 단점이 생겨요. 근데 단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네. 지금 장점만 얘기하면 일단 그 신조가 확실했어요. 부하들과는 스킨십 해야 된다. 스킨십이요? 네, 그러니까 좀 일일이 다 맞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항상 만나고 형님같이 해야 네네. 된다. 근데 이분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킨십에 요령이 있는데 이게 끈끈하게 시간 오래 끄는 스킨십을 하면 네네. 결국 못 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럼 자기 친한 애들하고만 놀게 돼서 그렇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메가더도 똑같은 방식인데 1초를 스쳐도 강한 인상각을 주도록 해야 돼. 어. 그러면 좀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차가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스킨십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아니 엄청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빵 하나 주면 누가 고마워해. 그렇지. 당연히 줄 거 줬나 보다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인간이 탁 가다가 내 자네에겐 이거 줄게. 울어. 강한 한 방이 필요하다. 사진을 보시면 저 인상에서 갑자기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되게 자상해 보이는데요? 자상해 보인다고요? 네. 모든 게 다 행복하게 보일 때 저 형은 굉장히 날카롭고 약간 예민해 보이는 스타일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이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런 식으로 정복을 입고 나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항상. 그 얼짱각도로 다니지 걷고. 어, 아, 맞아요. 그렇지. 유보트가 2달 만에 돌아오잖아요. 네. 반드시 나가서 그 내리는 병사들하고 다 악수해요. 어. 근데 그때 유보트 항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꼭 가요. 당일은 못 가도. 그거 그래서 자상하잖아요. 딱 가서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고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이 행동하는데 실제적인 이 행동은 문제는 따뜻하게. 거기서 한 번씩 악수하는데 한 사람도 몇 초씩 악수할 거야. 그치. 그 짧은 순간에 강렬한 한마디를 위해서 얘들이 보고서를 다 올리거든. 보고서를 다 읽고 가.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을 보고 예를 들면은 뭐 임용환 자네 지난번 뭐 이 모습은 참 훌륭했네라고 딱 그러게. 기억해주면 근데 우와 이 사람이 나를 보고서를 읽고 가도 그렇지. 100명 되는 승무원 이름을 다 어떻게 자네 누군가 자네가 걔야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딱 가서 그것도 칭찬만 또 하면 안 돼. 왜? 칭찬하면 약발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가서 한마디 야 그걸 어떻게 다 준비하나 보다. 진짜요? 딱 가서 어. 자네 이번에 6번째지. 다음번만 하고 이제 쉬게. 그동안 수고했네. 자네는 이번 사건은 다 자네 탓이더구만. 야, 신랄해. 뜨끔하네. 예. 그럼 또 애들이 또 약간 바짝 또 긴장하지. 이때 또 말하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제 탓이 아니고 이번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네. 야 무섭잖아. 애들이 몇 명인데. 근데 진짜 진정한 리더예요. 확실히 어떤 부하를 좋아하냐면 스캐파플로에 들어갔던 프린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프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상남자였다. 그냥 언제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요즘은 이런 말 하면 혼나지만
워커홀릭 같은 애 좋아해요. 어. 휴가 가는 것보다 적 때려잡는 전투 훈련하는 게 더 재밌다. 이런 아니 근데 거.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전쟁 상황인데. 그렇죠. 하여간 굉장히 냉정한 승부사이죠. 자, 유보트의 활약 때문에 사실은 대영 제국 그것도 이제 해군에 대해서만큼은 자존심이 엄청났던 영국, 이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술을 정말 맞으면서 전술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은 한참 영국이 유보트한테 얻어 터질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빨간색 라인이 뭐냐면 뉴펀들랜드 한계선이고요. 오른쪽에 아이슬란드 한계선인데 이 한계선이 뜻하는 게 항공기가 갈 수 있는 범위예요. 예. 항공기가 갈 수 있는 범위인데 의외로 초반에 항공기를 잘 적극적으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저 빨간 점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영국 상선 선단이 격침된 장소예요. 어마어마하죠. 저렇게 많이요? 네. 근데 항공기가 다니는 곳에도 침몰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직 대잠 전술이 그 확립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정말 많은 선단들이 격침됐었기 때문에 저 지도를 놓고 보는 영국군 해군 지휘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단 호송 방법도 이제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아이슬란드 한계선, 아일랜드 한계선, 뉴펀들랜드 한계선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중간에는 지금 비행기가 닿지 못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저기에서 많은 이제 연합군 선박들이 또 격침되게 됩니다. 이 호송 선단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더 격침하기 쉽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 넓은 바다에서 뭉쳐가니까 희생을 최소화하자는 작전이었고 호위 함대가 또 한 척마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보트를 막으려면 네 방향에서 막아야 되거든. 그럼 한 대당 구축함이 4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50대당 4대가 붙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송 선단을 하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는 사각형 선단을 짜고 가는데 네. 이게 또 왜 제일 중요한 게 유조선이거든요. 그죠. 이게 유조선이 폭발해서 기름이 쫙 나눠지면 배들이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진로를 잃어버려요. 네. 우리가 자꾸 배는 바다에서 마음대로 가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도로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잘못 나갔어. 이렇게 못 가잖아. 돌아와야지. 그렇죠, 그렇죠. 바다도 똑같아요. 그래요? 네, 뭐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배가 후진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바다에서 후진? 근데 그냥 뻥 뚫려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지그대로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물살이 세면 돌다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정해놓고 이걸 해로로 정해놓으면 차도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유조선 같은 게 기름 쫙 훑어놓으면 갈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네. 길이 망가지는군요. 그러면 이제 낙오병은 손쉬운 먹이나 먹어요. 그래서 유조선을 가운데 놓고 탄약 이렇게 중요한 거 속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 화물선도 배치를 해야 돼. 그리고 배들이 저렇게 균형 잡아서 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 충돌도 잘하고 자동차보다 더 충돌을 잘해요 배가. 근데 그럴 수 있을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일단 도로 자체가 이 배는 도로도 움직이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뜻이니까. 그리고 정말 희한한 게 저 이제 구축함하고 코르벳선을 좌우에서 이렇게 오른쪽 라인에서 빙글빙글, 왼쪽 라인에서 빙글빙글, 내귀퉁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대형은 귀퉁이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저런 대형을 깨기 위해서는 귀퉁이부터 공격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내 귀퉁이에서 저렇게 그 막으면서 예, 가는 예. 거죠. 근데 저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 또 조류 때문에 흔들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배가 이렇게 돈다고요? 계속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나선형을 이렇게 멀면 그리면서 어떻게 가는 해요? 그게 제자리에서 돕니까? 엄청 넓은 바다에서 돌면서 가는 우리가 거죠. 오래간만에 얘기하죠. 내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 유전 아나운서 수준 좀 올립시다. 알겠어요. 저 배 타면요 안 돌아도 보통 사람 다 그렇죠. 아파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은 이렇게 돌려도 괜찮아요. 근데 저게 엄청나게 성공한 호위선단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격침됐지만 네. 적이 없었으면 더 격침됐을 것이다. 그럼요. 뭐 상상 초월하게 처음에는 격침돼요. 그냥 알아서 갔어요. 알아서 가봐, 니들끼리. 상선들한테. 근데 다 격침되잖아요. 그러니까 격침 손실률이 저렇게 가니까 20-30%인데 알아서 보냈더니 60%가 넘더라.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저길 보면 뒤는 비었지 않느냐.
뒤로는 되게 유보트가 못 쫓아와요. 속도가 안 돼. 느려서. 속도가 안 돼. 그러니까 유보트도 힘들어요. 저렇게 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쫙 쫓아가서 앞으로 이렇게 못해. 네. 그러니까 얘들 방향, 조류 이런 거 다 보고 지휘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 미리 매복하는 거죠. 덫을 딱 놓고 있다가 걸려들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보트 에이스 3인방과 맥킨타이어 호송 선단의 대결에서 유보트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 해군이 이대로 무너지나라고 했더니 사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보트를 기억하면서 대단한 존재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앞으로 지금 전쟁 끝날 때까지 몇 년 남았는데 네. 이 유보트 전쟁은 특징이 6개월 단위로 엎치락뒤치락해요. 전술들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격침이 막 되다가 갑자기 다시. 유보트가 막 물 먹다가 또 갑자기 격침이 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부터는 정말 무기의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네. 지금까지 전쟁 중에 전쟁 시작할 때부터 끝날 사이에 무기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 이런 건 있어요. 개발을 했는데 별로 안 쓰이다가 전쟁이 나니까 그게 투입돼서 진가를 발휘되는 경우는 있지만 2차 세계대전처럼 겨우 5년간의 전쟁 동안에 이 무기가 나와서 전세가 역전되고 저 무기가 나와서 전세가 역전될 만큼 기술 발달이 빠르지 않았는데 네. 여기가 그렇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 엎치락뒤치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쟁이 아마 유보트인 것 같아요. 물론 항공전도 그런 게 있지만 네. 여기는 어차피 항공기까지 겹치니까 네. 그래서 유보트가 재밌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호송선단에게 유보트가 물을 먹었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보트가 좀 불리해진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유보트도 1941년 가을 무렵까지 그 보유량이 한 200척까지 늘어나요. 와. 200척까지 늘어났는데 베니치에 300척에 거의 다가오고 왔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중 항상 80척이 작전 상태에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보트의 격침 스코어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호송선단의 저 전술의 변화, 그다음에 대잠 전술의 변화 때문에 그 대잠 전술이 그리고 대단히 또 갈수록 입체화되고 정교해집니다. 특히 영국군이 이때부터는 항공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뜨면 모든 작전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무장인 정찰기가 떠도 유보트의 관측병 입장에서는 저게 정찰기인지 공격기인지 판단을 모르죠. 못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뜨면 무조건 작전 포기하고 자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이제 공급받는데 그 중에서 까탈리나라는 수상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최장 한 25시간까지 떠 있을 수 있어요. 지옥이네요. 예, 유보트한테는. 그다음 그러고 나서 비행정에 있는 관측병들한테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관측병들이 잠수함의 마스트 아주 조그만 그 잔망경만 떠올라도 그거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이 수상기들이 어떤 이런 비행정들이 유보트를 공격하는 전술도 대단히 교활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유보트를 딱 발견했을 때 네. 갑자기 비행기가 급강하면 비행기 엔진 음소리를 듣고서 바로 물속으로 내려가겠죠. 들어오잖아요. 네. 엔진을 딱 끕니다. 그다음에 활공을 해요. 활공을 해서 쫙 쫓아가요. 활공에서 딱 쫓아가서 바로 머리 위에서 엔진 딱 켜고 급강합니다. 어우. 그러면서 기관총을 쏘든지 폭내를 마구 떨어뜨려요. 그럼 뭐 잠수함 입장에서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야간에 유보트가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유보트를 잡아내는 그런 이제 전술을 써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비행기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달빛만 있으면 조금 이제 마스트가 떴을 때 이게 보여요. 그러면 갑자기 뭘 하냐면 항공기에 대형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탁 켜서 주변을 대낮같이 딱 밝혀요. 아니면 조명탄을 떨어뜨리든가. 그럼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보트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항공기들이 공격해오기 때문에 이거 뭐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 있어서 유보트 전대가 붕괴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유보트를 보면 배가 들키면 물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배에서 보면 방 말씀한 대로 이게 물 위로 있는 것만 보인다고. 네. 그게 가까이 갔을 때도 보일 정도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받아버리면 되니까. 네. 근데 받치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결국 안 보여요. 그렇죠. 조금만 들어가도.
근데 하늘에서 보면 얘가 수심 한 2, 30m 들어갈 때까지 다 보여요. 아, 그 검은 그 길쭉한 물체가 보이는 뭐 거죠? 검지도 않아요. 특히 카리브해 같은 데는 아, 물이 맑구나. 아, 그래, 맞아. 한 20m 바닥도 보이더라고요.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 폭내 같은 걸 투여하면 이게 방법이 이게 배는 내 앞까지 오기 전까지는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네. 비행기는 들어가서 수심 몇십 메터 들어갈 때까지 깨끗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폭내 같은 거 떨어뜨리면 이게 그냥 수직 장망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지만 네. 기가 막히게 이게 보여요. 하긴 이땐 바다도 엄청 깨끗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제 유보트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유보트의 활약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맥킨타이어의 승리 이후로 유보트의 고난의 시기가 와요. 네. 이 또 본부에서 지중해로 유보트를 파견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히틀러는 그렇게 북아프리카 전선에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요? 어느 순간 북아프리카 전선을 지도를 놓고 딱 보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조금만 한번 점프를 하면 이탈리아 반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탈리아 반도가 연합군한테 공격당하기 시작하면 이거 독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프. 왜냐하면 이태리군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롬멜이 거의 이집트 코앞까지 갔는데 여기서 한 번만 점프하면 유전지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야 이걸 누구는 롬멜의 대형 사고라고도 하고 차라리 롬멜이 안 이겼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렸을 때를 너무 이겨버려가지고 이겨버려가지고 포기하자니 그렇고 올인하자니 그렇고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롬멜한테 보급을 안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보급선이 나뉘니까 너무 전쟁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게 야 그럼 유보트를 보내자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중해에는 강력한 영국의 지중해 함대가 있었거든요. 네. 지브롤터 해협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로 그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독일군 수송선단이 가야 되는데 이게 몰타에 있는 영국군 공군한테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력한 지중해 영국군 함대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주 심할 때는 보냈던 보급선의 60%가 격침당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네.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니까 도로가 다 해안도로거든. 보급품 싣고 가는 트럭을 바다에서 쏴갈겨. 어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대서양하고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중해는 유보트가 활약하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잖아요. 정확한. 네, 좁기도 하고 지금 뭐 항공권도 제압을 당한 상태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유보트를 집어넣겠다라는 건 안 그래도 지금 이 위기의 유보트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전형의 탁상 공론인데 쟤 잘 싸우네. 너 여기 가서 좀 해봐. 이렇게 된 거야. 히틀러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데니시가 대경실색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이다. 근데 이 비대칭 전력을 갖고 지금 막강한 지금 영국 함대하고 싸우라고? 그것도 좁아터진 방금 말씀하신 지중해는 한 번 발각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브롤터 해협을 영국 함대가 봉쇄해버리면 그 지중해라는 연못에서 네. 이 유보트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야. 이게 정말 웃기는 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좁잖아요. 입구 입구가. 엄청 좁잖아요. 오히려 먹히러 가는 꼴 아닌가요? 연못 속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 사냥 당하는 거야 이게. 근데 거기로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지브롤타 쪽으로 해류가 너무 세가지고 네. 안으로 들어가는 물살이 유보트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타고 들어가도 나오질 수가 없어요. 못해. 나올 수가. 그럼 나온 애도 있잖아요. 누가 못 나온데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가뜩이나 좁은데. 저희가 강에서 한번 수영을 해보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수영을 하면 계속 제자리에서 수영하게 되는 것처럼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니츠가 자기가 경질될 각오를 하고 히틀러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야죠. 잠수함이라는 것은 적의 전력을 야금야금 먹어치움으로 해서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무기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적의 강력한 수상함대하고 붙으라는 얘기는 이거 자살 행위라고 해요. 결과가 그러니까 보인다. 히틀러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열세인 상대가 강력한 상대를 이긴 예는 얼마든지 많다. 나는 제군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 아무데나. 진짜 무서운 말이다. 진짜 이러니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어떻게든 암살을 시키려고 작전을 짜지. 그래서 데니츠가 지중해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보트의 덫이다.
유보트 함대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쥐덫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불쌍한 애들이 저기서 근데 진짜 물보듯 뻔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네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총통의 명령이니까. 유보트는 그래서, 이제 끝난 예, 거네. 그래서 처음에는 6척, 그다음에 이어서 4척, 그리고 1941년 연말까지 총 25척의 유보트를 이제 지중해 하고 지브롤터 해협 상당히 일대로 들어갔네. 파견한다. 거기다가 걔들이 다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대서양으로 보냈으면 몇십만 톤은 침몰시킬 애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아무튼 그 중에서 이 25쪽 중에서 15척이나 지브롤터 해협 쪽에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네. 그 해협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장악해야 된다고. 아무튼 근데 영국도 북아프리카에다가 보급품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단을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보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브롤터 해협이 그러니까 유보트와 영국 해군의 최대 격전지가 되죠. 그 좁은 데서 네. 물 위에는 구축함이 쫙 깔려 있고 물 밑으로는 애 잠수함이 깔려가지고 그러는 건데 근데 데니스 말은 거기서 격침시킨 거 몇 척이냐 이거야. 그렇죠. 저쪽에 다 있는데 이건 자랑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데니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니츠 생각에 독일 해군의 입장에서 북아프리카 전선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지중해 쪽으로 유보트를 보내면 안 된다. 오히려 데니츠는 뭐라고 했냐면 이태리 군도 잠수함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출발하고 보급하면 좋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히틀러도 할 말이 또 있는 거야. 아무튼 보내놨더니 뭔 정가를 세우긴 세우거든요. 아 그래요? 걔들이 가서 그럴 수도 아무것도 있을 것 못하면 같아요. 그걸 또 해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1년 동안 한 척도 격침을 못 시켜야 돼. 그래야 이제 그냥 그러면 들어와라. 나 이러는데 대박을 쳐요 거기. 가서.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만약에 유보트가 처음에 들어가서 우다닥 깨지고 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작이 괜찮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아까 기자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터무니없지도 않았던 거는 제가 종종 저희 토코메트리 전장사에서 보셨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무조건 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해서 전쟁이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라고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히틀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방구야 하면서도 내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1년 11월 말에 네. 그러니까 영국의 몰타 섬에다가 이제 항공기를 보급해주고 돌아오는 영국군 항공모함 아크로열이 있었습니다. 얘가 항모요. 항공모함이 비행기를 몰타 섬에다 실어주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네. 유보트한테 격침당합니다. 격침이요? 예, 항모가요? 예. U-80에서 발사된 어뢰를 맞아서 격침이 되는데 이걸로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크로얄은 뒤집어져. 최근까지 영국 항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크로얄이 1대, 2대, 3대,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계승해요. 물려받았구나. 이건 모든 나라의 해군이 마찬가지예요. 저 아크로얄이 왜 또 중요하냐면 바로 얼마 전에 비스마르크 격침시킨 애가 아크로얄이에요. 복수의 성공.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지는 거지. 야, 그다음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서 영국군 전함 마햄이 U-331로부터 3발의 어뢰를 얻어맞고 격침됩니다. 지금 저기 격침된 거예요? 우와. 그로부터 며칠 후엔 또 하나 영국군 순양함 갈리티아가 U-857한테 역시 또 격침당합니다. 참 종류별로 하는 거고. 항모, 전함, 순양함. 자, 불과 20일 남짓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이 차례로 격침됩니다. 네. 이 보고를 히틀러가 들었습니다. 다들 어떻겠습니까? 거봐! 할 수 있잖아! 내 그럴 줄 안 알았어. 된다 하지 마. 다 해보면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칼 데니츠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그걸 왜 격침을 해? 좀만 기다리지. 아니 근데 저는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중해는 영국이 생각하기에도 여기엔 유보트가 들어오기 애매해라고 방심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눈치를 채면 달라지잖아. 진짜 데니츠 다 됐네. 근데 이게 또 엉뚱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이탈리아 해군하면 자 이런 말씀드릴 좀 네. 그러는데 참 저게 해군이요 아니면 뭐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뭐 이태리군은 육해공군이 다 그래요. 좀 그러세요 다들. 네. 근데 그동안 영국 해군이 무서워서 자기네 항구에서도 잘 못 나갔거든요. 유보트의 활약상을 보고서 야 지중해는 우리 앞바다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두 척의 특수 잠수정이 영국군의 알렉산드리아 항에 가서 야. 영국 전함 퀸 엘자베스하고 벨리언트한테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옵니다. 우와. 이 작전에 성공해요. 우와.
두 척이 침몰은 안 됐지만 대파됩니다. 우와. 몇 개월 정도 수리를 할 수. 제가 여지껏 도큐멘터리 전쟁에서 3년 하면서 이탈리아의 전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전공을.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잠수함이 아니라 어뢰, 그러니까 잠수정. 인간 어뢰였잖아. 이게. 예. 네? 어뢰를 타고, 그러니까 속되면 가미가제 같은 거야. 인간 그러니까 어뢰. 이렇게 타고서는 가는 그 자폭은 아니었고 가서 몰래 가서 시한폭탄을 설치하긴 했는데 뭐 들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시한폭탄을 설치하자마자 그 시간 세팅을 잘못해서 그대로 타이머를. 아무튼 이게 거의 그 자살 공격은 아니지만 네. 그런 59초를 해놔, 59분을 해놔야 되는데 물려서 12가 딱 되는 순간. 그렇죠.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그 당시 네. 쇼크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영국군이 또 저걸 도입을 해요. 아이고. 시간폭탄 설치하는 거요? 그러니까 인간 특공대죠. 그러니까 잠수 특공대. 근데 저기 지중해는 바다가 따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요요히 타고 갔거든요. 네. 이걸 북해서 하니까 애들이 다 얼어. 얼었죠. 북해하고 지중해는 완전히 다르지. 아니 근데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결과긴 하지만 사실 영국군 입장에서 이런 거 정도 준비 못했을까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독일군의 영광이 지중해에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1941년 12월 14일에 32척으로 구성된 영국군 수송단 HG-76이 막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호위 함대 지휘관이 누구냐면 워커 중령이었는데 이 워커 중령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독특한 유보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잠수함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잠수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의 전술을 써먹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다. 예, 요때 또 영국에 있는 유보트 대잠전 학교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지브롤터 일대에 독일의 유보트가 집결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이 워커 중령이 당시에 이 선단을 끌고 갔을 때는 호위함이 9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브롤터 항구에 연락을 해서 9척을 더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총 18척의 호위함이 됐죠. 그중에는 이제 소형 항공모함 오데시티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오데시티가 원래 영국 항공모함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나포한 독일 상선을 개조해서 만든 항공모함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제 외 와일드캣 전투기를 이제 미틀리시라고 해서 개명을 했는데 요게 또 6대가 있었습니다. 이 항공모함까지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틀째 되는 날 이제 17일 오전 9시경에 오데시티에서 이제 전투기가 발진해서 이제 초계를 하고 있었는데 잠수함 발견 보고가 들어옵니다. 선단 좌측 22해리 적 잠수함 발견.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즉시 5척의 코르벳함을 파견합니다. 그쪽으로. 근데 한 척의 코르벳함이 소나로 잠수함을 포착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워커 중령의 새로운 전술이 나오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뭐 새롭진 획기적인 건 않아요? 아니고 이거예요. 평소에 폭내 10발 쐈으면 우린 폭내 20발 쏜다 이거예요. 전략이에요? 예. 예. 획기적인데요? 2배나? 근데 왜 이 워커 중령이 이런 얘기를 했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수함은 일단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떠오르기만 하면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잠수함을 떠오르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내를 훨씬 더 많이 투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이 전략도 나름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 아무리 그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저 폭탄을 소모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네. 좀 낭비한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쓰는 폭탄의 비용과 적 잠수함 한 대의 비용을 교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안 할게요. 오히려 잘못 써서 예를 들어서 잡아야 되는데 한 번에 무작정 투여했다가 포탄이 다 떨어지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아껴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배 한 척 깔아앉은 그럼요. 폭내 한 통에 뭐 얼마나 하겠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사용하려고 남겨놓는 것보다 한 방에 투하하는 것이 잘 잡힌다. 일단 제가 더 발견했으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적자냐 아니냐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네네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7,500만 원짜리 대전차 미사일을 날려서 15억짜리 전차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14억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남겨놓은 예. 계속해서 더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예전에 그 미사일이 엄청 비싼 미사일 썼다고 함장 영국 의회 불러갔다고 막 이 얘기 들어서 핑계라고. 그러니까 그거 핑계라고.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쇼오프. 그거를 그리고 쓰지도 그때는 않았다니까. 발이 몇 개 없지 않았나요? 그죠? 3마리인가밖에 없어서. 엄청 비싼 건데 네. 사실 안 썼다라는 그건 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거고. 근데 또 10발 쏘고 놓치느니 네. 20발 쏴서 어떻게든 맞춰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들의 목적이었겠죠.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당시 그 발견된 그 잠수함이 U-131번이었는데 한 개의 폭내가 옆구리에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딱 떠오르고 나니까 일단 어쩌- 올리기만 예. 올리면 위에서도 있으니까요. 네 떠오르자마자 마틀릿 전투기가 달려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뭐요? 왜요? 유보트의 승무원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대공 기관포를 잡고서 응사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이게 마틀릿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히틀러는 뭔가 아니야. 이건 대단히 우연이에요. 굉장히 우연이죠. 이건 거의 유보트가 항공기하고 싸워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딱 한 번 벌어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막 탱크가 쫓아오는데 네. 어떤 사람이 권총을 땅 쐈는데 그 구멍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탱크 터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손상을 입은 이 유보트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쵸. 바로 이 코르벳함한테 집중 포격을 얻어맞아요. 그래서 바로 침몰을 하고 승무원들은 전원 포로가 됩니다. 어? 침몰하는데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일단 침몰할 것 같다 하면 애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바다로 다 예. 나와 있으면 잠수함 안에 있겠어요? 본인 같으면? 나와야죠. 맨 먼저 나와. 가장 먼저 나가죠. 나와서 뒤에서 나와. 아니 야 따뜻해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유보트를 격침시킨 지 얼마 아니다가 또 한 척의 유보트가 발견돼요. 네. 그래서 구축함 스탠리가 이걸 쫓아가죠. 네. 그래서 스탠리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이 어뢰가 맞아요. 유보트에 명중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트가 다시 한번 떠오르죠. 이게 유보트 434번이었는데 이 두 번째 승무원들 역시 바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그렇죠. 바다로, 그리고 네, 바다로. 뛰어들자마자 바로 유보트가 격침돼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시간 남짓에 두 척의 유보트를 잡습니다. 이 워커의 호송 선단이. 지금 같은 네.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손실이 전투기 한 대예요. 근데 유보트 두 척을 잡았다면 네.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장사죠. 그렇죠. 상선 한 몇십 척 건진 거죠. 근데 히틀러 입장에선 그러니까요. 뭐 항모 잡고 네. 구축함 잡고 했었으니까 아직까지는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보고가 안 들어갔죠. 아직 안 근데 이게 이 들어갔어요.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낮에 벌어진 교전이에요. 근데 이 워커 중령이 이 밤이 오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제 걱정이 되기 잠수함의 시작합니다. 시간. 왜냐하면 잠수함은 밤에 공격을 많이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척의 유보트가 끈질기게 이 선단을 조용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U-574번이었는데요. 새벽 3시 45분에 선단 뒤쪽에 있는 구축함 스탠리, 아까 유보트를 격침시키는 스탠리가 있었죠. 이 스탠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해서 이 스탠리가 격침됩니다. 단 한 발의 어뢰가 화약고에 잘못 맞아가지고. 행운이네 그것도. 근데 여기서 영국군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위함이 격침됐으면 우왕좌왕했을 텐데 그렇죠. 격침되자마자 모든 호위함들이 조명탄을 쏘기 시작해요. 이것 역시 워커 중령의 아이디어입니다. 어차피 밤에 깜깜할 때 못 찾는다. 한 척 당하더라도 전부 다 조명탄에서 주변을 대낮같이 밝혀라. 이게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예전에 왜 그 저격수 할 때 네. 결국에는 한 명의 쏘고 나면 적이 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네. 한 명을 희생시킨 약간 그렇죠. 그런 꼴인 거네요. 예. 그리고 바로 이때 한 척의 영국군 코르벳함이 소나로 독일군 찾아내요. 유보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또 40발 쏩니다. 밤에는 40발.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폭내를 피하려고 이 U-574번이 바로 부상을 합니다. 근데 부상했는데 바로 코르벳함 앞에서 부상을 해요. 안녕. 네. 어서 와. 우리는 처음이지. 이 두 배의 거리가 180m였어요. 아이고. 바로 바다에 예, 바로 코앞 코르벳이 가서 들이받아. 그러니까 잠수함하면 들이받치면 끝이에요. 바로 정선하고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모든 코르벳이 집중 함포 사격을 해서 격침시켜버립니다.
불과 이틀 만에 3척의 오. 유보트가 격침된 거죠. 이 근데 얘기는 그러면 뭐 유보트 이쯤- 이제 안 돼 이런 느낌이네. 네, 근데 이쯤 되면 이게 이제 독일군에도 보고가 됐을 테고, 네. 그럼 당연히 상부에서 그냥 이제 접고 돌아와라 네. 라고도 할 법하지 않을까요? 근데 독일군의 유보트는 이제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들이잖아요. 네. U567번 함이 또 한 번 요 선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8일째인 12월 21일부터 다시 한번 공격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공격에서 유조선을 격침시킵니다. 근데 이 U567의 함장이 누구냐면은 이게 엥겔베르트 엔트라스라는 소령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유조선을 격침시키고 나서 자망해서 다시 뒤쪽으로 돌았어요. 근데 모든 호위 선단이 조명탄을 터트리면서 유조선이 격침된 대로 달려갔거든요. 네. 근데 뒤에 하나의 호위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에 남아 있던 호위함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항공모함 오데시티예요. 이 567의 함장 엥겔베르트 엔트라스가 조용히 오데시티를 쫓아가서 오데시티를 격침시켜 버립니다. 격침을 시켰어요? 항공모함을 격침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워커 장군이 그 지휘했던 워커 중령. 워커 중령이 지휘했던 거대로 조명탄을 밝게 터뜨리고 다들 몰려갔는데 요 오데시티만 안 가고 홀로 그렇죠. 있으니까 왜냐하면 글로 뒤로.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그걸 쫓아가는 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격침시키죠. 그리고 뒤늦게 안 영국군 실루프함들하고 구축함들이 다시 돌아오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격침시킵니다. 끝내는 격침시키고 제가 이 엥겔베르트 엔트라스라는 사람을 왜 제가 네. 말씀드렸냐면 이게 퀸터프린의 스케프 플로우 작전이 있었을 때 그 밑에 선임사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함장이 돼서 이런 전과를 올린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록 이 호동선단이 좀 피해는 있긴 했지만 그 일대의 모든 유력한 유보트를 전부 다 격침시켜 버립니다. 근데 또 거기서 유보트도 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겨냈네요. 사실은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워낙 숫자도 차이가 나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교환비로만 따지면 유보트가 결코 밀리는 그런 비는 그렇진 아니네요. 않아요. 그렇진 않아. 예를 들면 항공모함하고 진짜 항공모함은 아니죠. 선단 몇 척 감목 침몰시키고 유보트가 이 정도로 나갔으면 유보트가 손실이 더 큰 거예요. 그래요? 생산 비율로 따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상선은 10만 톤을 격침시켰는데 유보트 한 척이 뭐 300톤, 뭐 500톤 그렇잖아. 그럼 뭐 야 톤수 우리가 훨씬 적네. 아니 전체 비율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식으로 독일은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때문에. 호송선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손상을 안 입고 한 10척 아니 10번 공격했는데 한두 척 잃어야 정상이라고. 독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한 이런 식으로 이기면 못 해요. 근데 안 좋은 상황인 거 뭐 이미 알았었던 거고 그에 반해서 그래도 잘 싸워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는 유보트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전까지는 유보트는 거의 피해를 안 입고 맞아요. 선단을 뭐 열몇 척씩 깔아앉혔어. 이거 근데 뭐 한두 척 깔아앉히나 우리도 서너 척 깔아앉았어.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물 안에서의 상황이었지만 사실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이 하늘 위에서의 공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의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공기 활용법이에요. 어떻게든 그냥 비행기가 최고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 애들이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내요. 그게 뭐냐면 그 상선에다가 스키 발사대 같은 캐터필러를 장착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항공모함을 데려갈 수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비행기 하나 그 허리케인 항공기라고 영국이 이 허리케인 항공기 그건 나중에 기자님한테 설명하면 이게 특징이 좀 있는데 하여간 캐터필터에서 날려요. 네. 날리면 이제 정찰을 하다가 네. 착륙을 못해요. 그러니까 짧아서 어떻게 착륙해요?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 비행기 바다에 버려. 비행기 버려요? 이거 일회용 비행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떴다 비행기. 이때 당의 시기가 되면 종이 비행기였군요. 그거 종이 비행기예요? 영국군 주력 전투기가 스핏파이어로 완전히 전환이 됐을 때고 많은 그 허리케인 전투기가 좀 잉여로 남았은 상태예요.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 또 허리케인은 모든 기체 자체가 금속이 아니라 일부가 목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아깝진 않아요. 이때는 전투기가 지금 전투기처럼 비싸질 않아요. 그래요? 지금 톰캣 같은 걸 바다에 버리면 너무 아깝지. 그렇죠. F-15를 어떻게 버려요? 톰캣은 만약에 떨어지면 가서 함대가 전체가 가서 건져내죠.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 이때 전투기는 되게 쌌어요. 요즘 자동차 한 대 값밖에 안 돼요. 그래요?
엔진 있고 뭐 나머지 다 자동차- 목재고. 한 대 값이라니. 아, 롤스로이스 같은 거 말고. 보통. 아니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미사일 한 방, 뭐 어뢰 한 방 가격밖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치. 낙하산으로 떨어지면 호송 선단에서 이제 건져주는 거지.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비행기 한 대, 자동차 값 한 대가 떠서 사실 자망을 한다고 해도 비행기가 보면 다 보이는데 한 번이라도 발견하면은 비행기 10대, 20대 버리더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리버레이터라는 사발 폭격기를 제공해줘요. 근데 아까 까딸리는 그 비행정 같은 경우는 25시간 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얘는 30시간 넘게 떠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야. 거기다가 아이고야. 무기도 장착할 수 있어요. 무기도 장착하고 아이고. 또 하나 삼조등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해요. 비행기에다가. 그러니까 비행기 앞에만 장착하는 게 아니라 날개 밑에, 동체 밑에, 그다음에 동체 옆에까지 다 레이더를 탑재해가지고 진짜 사면을 감시하면서 유보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한꺼번에 유보트 2척이 공격받아서 격침된 예도 있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리버레이터가 투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데니츠가 정말 낙담을 합니다. 이제 끝났고. 이거 이제 시간 문제구나. 큰일 났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 격침시킨 것만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항공기가 엄호를 하면 밤새면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호송선단을 못 쫓아가요. 그렇죠. 이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로 예측하고 방향 보고 이러고 가는데 항공기가 떠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놓쳐요. 그렇죠. 놓치면 호송선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지? 놓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짐작으로 가야 돼, 짐작으로. 재수 좋으면 걸리고 그쵸. 하는데 또 가다가 또 비행기에 떠서 내려앉으면 그러다 보면 결국 추격을 놓치는 거죠. 아무튼 이 유력한 5척의 유보트가 격침이 되면서 명백한 유보트의 참패가 됐고요. 아하. 1942년 말까지 지중해에 총 62척의 유보트가 투입이 됐는데 네. 놀랍게도 단 한 척도 대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이고. 전부 격침되죠. 그러면 그때 승무원들은 다 포로로 잡힌 건가요? 포로가 되고 사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 맞고 이러면 살아나는데 들어가다가 맞으면 100% 죽어야 돼요. 근데 뭐 상황상 그럼 이제 유보트의 시대도 저물어 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저물어 가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어떤 원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원조는 야 니들 그냥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고 이렇게 좀 영국은 많이 바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세상이 정말 웃기는 게 네. 영국은 정말 미국의 원조에 목을 맸거든요. 네. 데니츠가 이게 기분 나빠갖고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막 쓰는데 이걸 연애 편지라고 그러더라고. 무지하게 써댔는데 그리고는 결국 루즈벨트가 처칠이 준 마약에 넘어갔다. 뭐 이렇게까지 써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게 미워서. 썼겠어. 근데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거꾸로 유보트의 전성시대가 다시 열려요. 네? 이 전쟁 이래서 웃겨요. 원래 이 전까지 히틀러는 미국의 참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물론 모르고 격침한 건 있었지만 네. 네. 근데 일단 진주만 이후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다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데니츠가 작전을 하나 세우죠. 이제 파워캔슈렉이라고 해서 이제 큰 북소리 작전 이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12척의 일단 유보트를 미 동부 해안에 파견해서 미군의 호송 선단을 공격하는 작전이었는데 처음엔 12척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유보트가 계속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중해 작전도 있었고 막 그랬으니까 일단 5척만 보내요. 5척만. 5척이요? 예. 와 미국의 생산량의 5척이면 이건 뭐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독일로서는 계속해서 암울했던 게 1941년 12월 22일부터 회담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 회담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German first, 독일이 먼저다, 일본보다 이런 거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해요. 그리고 42년 1월 1일에 유엔 결의문이 채택이 되는데 여기서 이 결의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련을 포함한 총 26개국이 채택한 결의문이 어떤 국가도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기 전엔 독일과 개별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지 못한다라는 협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등을 예, 돌리는 상황이죠. 독일은 개별적으로 절대 강화 협상을 할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죠. 다음 이야기. 독일이 두려워했던 미국이 드디어 참전을 결정하고
독일의 열세가 예상됐지만 의외의 선전을 펼치는 유보트. 미국을 상대로 제2의 전성기라 불릴 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데 대서양 전투 그 두 번째 이야기. 이 수송선들이 현문 통신을 하니까 정확한 항로, 출항 날짜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쏘는 거. 실제로 뭐 5척, 10척이 활동하는데 동부 북쪽에서 심지어 저 쿠바 카리브 해안까지 다 그냥 난리가 나버려요. 5,000톤 미만의 선박을 그냥 보내줘요. 아니 어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만 톤급 이상 유조선이 최우선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 무서운 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1,000만 톤이 넘어가는 거야. 오, 네 배. 그러니까 벌써 유보트의 톤수 전쟁은 끝난 게임. 끝났네.